보고 영화 지금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제 옆에 계신 분 인사 좀 인사성이 안 좋네. 네, 그러니까 안녕하세요. 시작부터 인성 논란. 인성 논란 시작해야 돼. 거짓말쟁이로 몰아가자 오늘. 막내가 말이야. 빠져가지고. 꼰대와 인사성이 별로 좋지 않은. 이어폰 안 빼? 오. MG. 네, 갑자기 꼰대질을 하면서 제가 시작을 해봤는데, 오랜만에 만나니까 또 반갑고 장난치고 싶어서 또 그렇게 시작을 해봤고요. 여러분들, 오늘은 거짓말에 대해서 저희가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 그래서 부제는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기를 하고 삐빅 거짓입니다가 예, 세상에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냐. 그렇죠. 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오늘은 조금 구성을 해보려고 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좀 궁금한 질문 하나를 드리고 시작해보려고 합니다. 내가 알고 있는 혹은 들어본 희대의 거짓말들이 뭐가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뭐 예를 들면은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안 했어요. 혹은 뭐 댕기열 거짓말 있었죠. 근데 댕기열이 뭐예요? 신정환 씨가 해외 원정 도박을 했는데 네. 그때 댕기열인가에 감염돼서 못 들어온다고 해서 그런 입국을 미뤘는데 그게 뻥이었다. 그런 그 에피소드가 있었군요. 그런 에피소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처럼 뭔가 기억나는 거짓말들 혹은 내 주변에서 나한테 했던 거짓말 뭐 그런 게 있으면은 하나씩 얘기해 주시면은 좀 재밌을 것 같아요. 우정 있어요? 사실 저는 이 질문을 보고 좀 마땅히 떠오르지가 않기는 했어요. 근데 당장 생각나는 거는 지금 뉴스에 온통 거짓말뿐인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뭐 최근에 국회의원이 아니라 요원을 빼내라고 한 거다. 거짓말은 아닌데 정말 가짜는 이야기들을 너무 많이 하고 있어서 이 모든 것이 거짓말을 다들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냥 다 거짓말 같다. 생각이 들었고 이제 이야기 들으면서 또 떠올리는 이야기들을 해볼게요. 좋아요. 그럼 혹시 도라는 있어요? 저 건방지다. 기억이 안 나가지고. 너부터 해보세요. 저는 사실은 뭐 거짓말이라고 하면 뭐 주위에서는 막 기억나는 게 없어서 생각해보니까 재작년에 약간 이거는 그래도 우리나라를 좀 많이 들썩이게 한 혹시 나랑 똑같은 거? 그럴 것 같아요. 전청조라고 하는 그분 희대의 사기꾼. 그치. 정말 대단하신 분이었잖아요. 그분 그 사건이 되게 컸어가지고 재작년이라고 믿기지 않을 정도로 이게 그렇게 오래됐어? 할 정도의 그 사건이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분은 정말 대단하신 분이잖아요. 성까지 속여가면서 징역 13년을 받았다고 들었습니다. 그렇구나. 사기친 게 워낙 많대요. 까발리나 보니까. 네. 와, 저 똑같이 썼거든요. 저 첫 문장 아임 실레오로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그때 진짜 밈이었어요, 그냥. 밈이었죠, 진짜. 온통 밈이었어. 그 사람의 사진, 말, 막 카톡 이런 것들. 그래서 저도 지금까지도 제가 살면서 들었던 거짓말 중에 정말 충격적이지 않았나 싶어서 저도 그걸 꼽았고 혹시 이런 걸로도 없을까요? 우정은? 없나 봐요. 역시 우정은 아름답게 살아서 그래.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런 거 있습니다. 이거는 거짓말이라기보다는 저의 만우절 에피소드인데 사실 만우절이 거짓말을 하는 날이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아마 중학생 때였던 것 같아요. 중학생 때인데 제가 친구들한테 이제 이런 말을 한 거죠. 우리 아빠 손가락이 잘렸어. 근데 그게 하필 만우절이었던 거예요. 그 전날에 사고로 손가락이 정말 절단돼서 수술을 했는데 그래서 애들한테서 저는 약간 이 부모 없는 새끼 어디서 아무리 만우절이어도 그렇지 그런 거짓말을 하냐 이러면서 뭐라 그러죠? 그 졸지에 호로자식. 네, 호로자식이 되었던 그 경험이 있어요. 어떻게 이거 웃으면 안 되는데. 그냥 좀 써도 괜찮습니다. 저는 정말 사실만 말했는데 친구들한테 거의 매장을 당했던 에피소드. 갑자기 우퍼 눈물 나나. 네. 이런 거짓말도 정말 어떻게 보면 오해 아닌 오해를 받은 굉장히 이런 그때 정말 속상했겠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그냥 뒤에 하면은 까먹을까봐 우리가 오늘 거짓말에 대해서 얘기를 다룰 건데 제가 좋아하는 책이 하나 생각이 나서 얘기하고 싶었어요. 근데 이 책은 제목이 거짓말에 대한 게 아니라 프랭크 퍼트라고 하는 그 박사라는 사람의 개소리에 대하여라는 책입니다. 제목 좋다. 인문서고 철학서인데 굉장히 얇거든요. 근데
철학에 관한 거기 때문에 좀 쉽게 읽히는 건 아니고 근데 재밌어요. 근데 이게 왜 재밌냐면 이 사람이 개소리의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개소리랑 거짓말은 어떻게 다른지 우리가 왜 개소리를 경계해야 돼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를 해요. 근데 웃기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사람이 말하는 개소리와 거짓말은 어떻게 다를까? 생각해봐요. 개소리가 거짓말보다 나쁜가? 아니면 거짓말이 더 나쁜가? 이걸 우리가 생각해봤을 때 이 사람의 논리는 뭐냐면 거짓말쟁이는 최소한 진실이 뭔지 알아요. 그리고 그거를 자기가 의도에 따라서 그거를 그냥 거짓으로 말하는 거죠. 변형을 한 거죠. 네, 근데 개소리는 진실을 무시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우정이 지금의 뉴스를 얘기했지만 지금의 뉴스에서 하는 말은 다 개소리일 가능성이 있고 윤석열이 하는 말은 다 개소리고 개소리쟁이죠. 왜냐면 이 사람도 이 책에서 얘기하는 게 결국에 트럼프를 갖고 와서 얘기를 해요. 트럼프가 하는 건 거짓말이 아니라 개소리인 거죠. 그래서 트럼프는 진실에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많은 그 정치인들이 그렇듯이. 그래서 이런 것이 굉장히 재밌고 또 재밌는 점은 뭐냐면 사람들은 거짓말보다 개소리에 더 후해요. 그러니까 거짓말하는 사람들은 약간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개소리하는 사람에 대해서 그냥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경향이 또 있죠. 이런 면들을 얘기한 재밌는 책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먼저 좀 추천하고 싶었습니다. 근데 이 내용 제가 이거 준비하면서 거짓말에 대한 책 몇 개 봤는데 이분이 그걸 좀 참고를 했나 봐요. 제가 본 내용이랑 살짝 비슷한 그런 게 있어서 그래서 제가 이 개소리에 대해서 저도 좀 생각을 해봤는데 안 그래도 그저께 제가 이제 어떤 과제를 제출할 게 있었는데 같이 공부를 하는 학우들에게 이야기를 했죠. 과제를 제출하면서 내가 이렇게 개소리를 나열할 줄은 몰랐다. 내가 뭘 쓰는지 모르고 그런 경우 그냥 많죠. 막 쓰는 거잖아요. 그런 레포트 많죠. 이게 개소리구나라는 것을 굉장히 느끼면서 그래서 교수님께 개소리를 제출을 했다. 최소한 진실에 관심이 있으시네요. 내가 개소리를 했다는 걸 알고. 그치, 그건 알고 있다. 그리고 원래 교수님들은 더 나은 개소리를 찾으시는 것 맞아요. 같아요. 다 개소리인 거 아는데. 그렇죠. 생각해보면은 나는 거짓말은 한 건 아니라고 생각이 드네요. 그럼 더 나쁘네요. 네.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거짓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고 영화 역시도 제목이 거짓말입니다. 네. 그래서 이 영화 거짓말을 좀 보셨을 때 착각하실 수도 있는 부분을 좀 짚고 넘어가자면 이 영화는 2015년에 개봉한 거짓말이라는 영화고요. 독립영화입니다. 그런데 거짓말이라고 검색창에 검색을 하면은 2000년도에 개봉한 동명의 영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2000년도 당시에 굉장히 큰 또 파장을 일으켰던 영화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 영화와는 다른 영화다. 네, 다른 영화다. 구별을 하셔야 된다라는 얘기를 꼭 김동명이라고 하는 감독의 영화죠. 지금 저희가 다룰 영화는. 맞습니다. 그래서 잘못해서 착각해서 그 거짓말을 보시면은 깜짝 놀랄 수 있고요. 저희가 하는 얘기가 개소리로 들릴 수 있기 때문에. 뭔 소리야. 영화랑 딴소리 하네. 꼭 2015년 김동명 감독의 영화를 보셔야 한다. 그리고 왓챠에서 되고 있다라는 것 좀 얘기 드리고 싶고요. 이 영화는 일단은 주인공 아영이 나오죠. 그래서 이 아영은 허언증이라고 하는 리플리 증후군을 앓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가난하고 기댈 곳이 없는 현실 속에서 그녀의 취미가 뭐냐면 멋지게 차려입고 부동산 가서 고급 아파트 구경하기, 혹은 백화점이나 외제차 매장에 가서 값비싼 물건을 진짜 살 것처럼 생색내면서 막 대접받으면서 쇼핑하는 것이 그녀의 취미입니다. 피부과에서 함께 일하는 동료들에게는 곧 결혼할 남자친구가 부자라고 좀 거짓말을 하고 자랑을 하기도 하는데요. 이런 거짓말이 쌓일수록 아영의 현실은 되게 비참해지고 1년의 사건들로 인해서 아영이 막 혼돈을 겪기 시작하면서 거짓말의 허점이 드러나기 시작하면서 벌어지는 한 여자의 허영을 담은 이야기다라고 줄거리를 좀 정리해 봤는데 여러분들 영화 어떻게 보셨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일단 우정 어땠어요? 후기에서 좀 보기 힘들었다라고 했는데 멈췄다 봤다 했다고. 두 분의 이 후기가 달라서 그것도 되게 재밌었거든요. 왜 힘들었어요?
저는 진짜 역대급 힘들게 봤는데 이 영화 어쩌면 서브스턴트를 그렇게 잘 본 분. 그러니까. 저는 지난주에 했던 서브스턴스보다 더 힘들었고요. 이게 러닝타임이 뭐 1시간 40분 정도 되나요? 짧아요. 네, 길지 길지 않은데 않죠. 한 3시간 동안 본 것 같아요. 아 진짜 2배를 네. 보셨네요. 그러네요. 끊었다가 틀었다가 끊었다가 틀었다가 진짜 힘들었고 약간 그게 공감성 수치라고 요즘 얘기를 하나요? 그런 것도 있죠. 제가 그런 걸 진짜 힘들어해요. 그래서 지금 지금 저는 이 진실들을 모두 알고 있는데 누가 봐도 아닌 것을 이 사람이 허언을 하면서 주변 사람들이 막 수상하게 생각하고 이런 장면들이 저는 못 견디겠어요. 대리수치. 네,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어떡하지? 이거 끝까지 봐야겠지? 이런 마음으로 봤고요. 봐야겠지. 가지 언니를 탓했겠다. 왜 이런 영화를 골라서. 안 그래도 왜 어쩌다가 이런 영화를 선택했는지를 묻고 저 그거 싶었어요. 궁금했어요. 네. 근데 이 영화 선택한 이유는 궁금했어요. 왜냐면 독립영화고 그렇게 알려지지 않은 영화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다 선택하게 되셨어요? 그게 제가 왓챠에서 떴어요. 알고리즘에. 왓고리즘. 그래서 너무 그냥 뭐지? 근데 그 문구가 너는 뭐 항상 뭐 거짓말을 안 하니? 뭐 이런 식으로 자극적으로 써 있어가지고 좀 도전적이더라고요. 그래 뭔데? 이러고 어그로 잘 끌리는 타입이군요. 좀 잘 버럭하는. 네. 왓챠에서 좋아하겠다. 그래가지고 보게 됐는데 생각보다 뭔가 굉장히 현실 고증적인 면이 있어서 이걸로 얘기해도 재밌겠는데 싶어가지고 픽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원망하지 마. 나도 왓챠가 한 짓이다. 낚였어. 그러니까 저는 일단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었는데 제가 독립영화를 되게 많이 보고 좋아하거든요. 근데 오랜만에 보는 찐 독립영화다. 맞아. 그게 아마 저예산 때문인 것 같은데 맞아요. 굉장히 찐 그리고 독립영화를 2015년 10년 전 영화니까요. 맞아요. 그쵸. 근데 그래서 10년 전 영화여서 뭐랄까 고급 아파트라고 나오는데 또 지금 고급 아파트랑 다르잖아요. 또 트렌드가 있어. 네, 그래서 저 정도 냉장고는 고급 아닌 것 같은데 약간 이런 깐깐하시네. 그런 느낌이 있어서 이게 약간 저 때의 정서를 또 10년 전인데도 또 생각하면서 보는 부분도 있었고 약간 이 배우가 연기를 잘하는 건가 못하는 건가 되게 헷갈리는 부분들이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어떤 오그라들게 느낀 건 잘하는 거기도 하겠죠. 근데 이게 인물 자체가 부자연스러운 인물이고 사실은 되게 완벽하게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라 그쵸. 티나게 거짓말을 허술하죠. 하잖아요. 허술하게. 그래서 부자연스러운 건지 아니면 연기가 부자연스러운 건지 뭔가 웃을 때도 얼굴이 되게 좀 부자연스럽게 느껴지는 과장되게 웃으니까. 과장되게. 그래서 그게 되게 헷갈려 하면서 영화를 봤던 것 같고 그래서 되게 신기한 영화였어요. 신기한 경험을 하는 영화였고 이제 호라도 이야기를 할 것 같기는 한데 아무래도 저예산 영화라 사운드가 좀 안 좋아서 이렇게 뭐라고? 이러면서 뒤로 여러 번 돌리면서 봤던 기억도 좀 있었고 인상 깊은 장면은 2가지가 있었는데 좀 뜬금없이 느낄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 태호가 집에 중간에 찾아와서 이제 길거리에서 나와가지고 막 실랑이를 하잖아요. 근데 실랑이를 할 때 돈 때문에 온 거냐고 너 그 돈 뭐 받고 싶냐고 뭐 이런 이야기를 추궁을 하는데 사실은 누가 봐도 아니잖아요. 돈 때문에 온 거. 근데 그 장면이 저는 이상하게 좋았던 게 뭔가 이전에 거짓말을 할 때에는 사실은 뭐 허술하다고 해도 계속해서 어떤 아영은 자신을 숨기려고 하는데 돈 이야기를 할 때는 누구보다 솔직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아영의 어떤 마음 같은 것들이 잘 드러나는 장면이어서 좀 좋게 느껴졌던 것 같고 그리고 다른 한 장면은 밖에서 막 거짓말을 하고 들어와서 그 알코올 중독인 언니한테 막 돌봄을 하는 장면이 나오죠. 막 걱정하고 제발 먹지 말라고 하고 막 흘린 물 닦아주고 하는 것들이 결국은 되게 돌보고 싶은 인물이고 잘 살고 싶은 인물이구나. 이 아영이라는 인물은 그런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우정은 대리 수치로 많이 힘들었어요. 진짜. 그 포인트 얘기해 주셨는데 또 상반된 반응이 있었죠. 제가 상반됐나요? 너무 웃기지 않나요, 이 영화? 저는 일부러 감독이 그렇게 만들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저는 기본적으로 그 영화가 만들어진 그 방식에서 되게 그 웃게 만들어 놓은 방식들이 있어요. 특히 그게 아마 풍자적이거나 뭔가를 비트는 방식에서 제가 많이 웃거든요. 근데 그 부분이 제가 좀 웃음 코드가 약간 남들하고 다른 것 같긴 해요. 저 혼자 웃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그런 장면들 아니면 그런 씬
이런 대사를 볼 때 좀 웃게 되는 것 같고 저는 두 분이 좀 힘들었다라고 얘기한 거를 보고 봐서 처음에는 더러운 게 나오면 어떡하지? 제가 더러운 거에 좀 취약한데 똥똥 더러운 게 나오나? 아니면은 야한가? あ 19금 영화여가지고 그래서 그런 걸 조금 걱정해서 봤는데 전혀 그런 거는 없고 그냥 이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이 캐릭터 자체가 주는 그 정말 공감성 수치 같은 것들 이 거짓말은 하지만 허술한 사람 그리고 다 드러나는 사람 사람들이 수상하게 여기는 이런 인물이기 때문에 그랬다고 느꼈고 저는 그거는 전혀 뭐 힘들진 않았어요. 그냥 그런 캐릭터이기 때문에 그리고 연출을 잘한 거다 그렇게 느낄 정도면 왜냐면 심리적으로 이 사람의 어떤 불안에 우리가 같이 공감하게 되는 거잖아요. 왜냐면 거짓말하고 있는 걸 알지만 관객은 결국에는 그 인물에 이입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들키진 않았으면 좋겠는데 막 조마조마한 마음이 들게 하는 거가 연출 잘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그리고 저는 이 배우가 일단 또 너무 좋았어요. 그 김꽃비라는 배우가 예전에 정말 그 독립영화계에서는 나름 이름이 조금 알려지신 분이었는데 저도 그렇게 작품 많이 본 건 아니지만 근데 어떻게 보면 되게 오랜만인 사람을 보는 거잖아요. 김꽃비라는 배우 알지. 근데 이 영화에 나왔었구나 이렇게 하면서 봤는데 이 배우한테 또 많이 기대고 있는 영화기도 하죠. 이 배우가 굉장히 많은 걸 이끌어갔고 너무 좋았어요. 저는 그 날것의 연기 정말 이 한국 독립영화에서만 맛볼 수 있는 이 정말 날것의 연기 그리고 저는 언니 배우가 너무 좋아서 언니가 나온 모든 씬을 다 너무 좋아해요. 언니 배우가 너무 좋고 그분은 지금도 많이 활동을 하시는데 맞아요. 이선희 배우라고 하는 분인데 활동하시고 어디선가 다 봤을 만한 배우분이에요. 동백꽃 필 무렵에서 또 나왔던 거 기억을 해요. 네, 영화도 많이 찍으시고 드라마에서도 조연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좋았고 저는 이 영화에서 특히 또 좋았던 점은 시나리오를 잘 썼다는 거예요. 그것도 그 보면서 되게 느껴지거든요. 어떤 구성으로 어떤 걸 장치들을 배치를 해서 그거를 굉장히 효과적으로 잘 쓰고 있는 이야기라고 느꼈고 특히 이 거짓말하는 아영의 결핍과 욕망이 굉장히 뚜렷하고 결국 파멸로 가는 플롯인 거죠. 그래서 뭐 시나리오 상에서 인간이 상승하는 시나리오가 있고 하락하는 시나리오가 있는데 대부분 사람들은 파멸하는 이야기를 더 좋아해요. 남의 그 고통을 더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이야기 구조를 굉장히 잘 짰다고 느꼈고 특히 이 영화에서 아영이 하고 있는 그 행위 반복되는 행위가 보여지는 캐릭터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아까 가지 언니가 얘기해 준 것처럼 전자제품 판매점에 가서 계약서만 쓰고 취소하고 그리고 물건 뭐 훔치고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물건을 그리고 제가 좀 인상 깊었던 장면이 처음에 그 전자제품 사러 가서 뭐를 주문했다가 나중에 카페에서 전화로 취소하는 장면이 있어요. 근데 그때 전자제품 카탈로그를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되게 세심하게 잘 신경 쓴 장면이라고 느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아직까지 거기 나와서도 이 연기에 취해 있는 거죠. 나는 이 제품 말고 이 제품을 살까? 라는 거에 굉장히 취해 있는 거를 연출을 되게 잘했다고 느꼈고 또 이 자동차가 또 영화에서 되게 중요한 어떤 그 장치로 나오는데 남자친구도 아마 그래서 사귄 것 같고 외제차 딜러이기 때문에 자신의 허영을 어느 정도 채워줄 수 있는 인물이잖아요. 그래서 사귄 것 같고 저는 제일 슬프고 제일 좋았던 장면 중에 하나가 걔 아영이 병원 사람들한테 좀 까발려지고 다른 대접을 받게 됐을 남자친구가 찾아오잖아요. 병원에. 헤어졌는데 찾아왔을 때 도망가서 어디로 가냐면 그 운전면허 학원에 가서 그 운전면허 차로 막 폭주를 해요. 너무 잘해요 운전. 드리프트로 막 거의 레이싱 나가 될 수준인데 그게 진짜 슬프고 정말 하이퍼 리얼리즘이고 너무 좋은 거예요. 폭주할 곳이 거기밖에 없는 거죠. 자기가 가진 건 없으니까 자기가 빌려 쓸 수 있는 그 운전면허 차를 가지고 이렇게 막 폭주를 하는 장면을 굉장히 연출을 잘했다 이렇게 느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저는 두 번을 다 공감해요. 예. 왜냐면 일단은 이 영화 우정이 불편했다는 부분이 그 배우의 굉장히 그 불편한 골짜기. 제가 이번에 그러니까 느낀 게 거짓말에도 불편한 골짜기가 있을 수 있겠다. 그리고 연기에도 있을 수 있겠다. 이게 진짠지 가짠지 모를 법한 그 약간의 어설프고 뭔가 부자연스러운 그 웃음이 되게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좀 그런 수치감을 정말 불러일으키고 뭔가 좀 그런데? 보기 싫은데?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풍기게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배우가 저는 그래서 연기를 되게 잘했다고 생각해요. 정말 어떻게 그걸 살리지? 그런 표정을 약간 맞아요. 그런 느낌이 들었고요. 제가 이 영화를 보면서 약간 저도 꼬꼬영 꼬리에 꼬리를 무는 영화가 하나 생각났는데 그게 바로 저는 기생충이었어요. 네, 왜냐하면 두 영화 모두 되게 인간이 감추고 싶은 자신의 처지나 뭐 본성 이런 것들을 좀 들통나고 막 그런 순간 파국이 이렇게 딱 치닫게 되잖아요. 파국으로. 그래서 일단은 보면은 기생충에서는 정말 들키기 싫은 것을 계속 감추고 거짓말을 하고 취업을 했는데 기택 그 송강호 배우의 그 냄새가 들통이 나잖아요. 냄새로 가난이 들통이 나고 그 들통이 나고 그 이성균이 연기했던 그 사장이 코를 딱 막으면서 불쾌감을 표시하는 순간 이 일이 벌어지죠. 근데 여기 이 영화에서도 아영은 계속 자신의 처지를 보여주기 싫으니까 거짓말을 하고 자꾸 자신의 현실을 덮잖아요. 거짓말로. 근데 결국엔 병원에 남자친구가 찾아옴으로써 뭔가 들통이 나는 순간부터 막 흔들리면서 파국에 치닫게 되잖아요. 그래서 인간이 자신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 기제가 거짓말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인간은 누구나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다. 왜냐? 드러내고 싶지 않은 부분은 다들 존재하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공감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영화를 보면은 정말 아영은 거짓말 투성이의 삶을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말씀 나왔던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내가 이 영화를 봤을 때 아영의 그 거짓말 어디까지 이해할 수 있는지가 좀 궁금해요. 허영치 도라 어때요? 근데 저는 이 질문에서 사실 그 대답할 게 많진 않았는데 왜냐면 저는 사람들이 거짓말 하든지 말든지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남의 이야기가 저한테 유효한 경우가 별로 많지 않다고 느끼고 근데 대신에 물론 엄청 가까운 가족이나 뭐 친구나 아니면 연인이 되게 상습적인 거짓말을 하는 경우에는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관계가 틀어지거나. 근데 이제 예를 들면은 그냥 아영이라는 존재가 내 지인이나 뭐 친구 아니면 직장 동료로 있을 때는 뭐 상관없다. 나한테 뭐 대단한 피해를 입히거나 예를 들면 전청조처럼 나한테 사기를 쳐서 돈을 뜯어가거나 하지 않는 이상은 크게 신경 쓰지 않는 편이에요. 그럼 여기서 질문 하나 더. 아영이가 나의 진짜 베프야. 그러면 아영이한테 충고를 해줄 거예요? 아니면은 그냥 침묵할 거예요? 침묵하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상관이 없어요. 제 베프가 뭐 그러고 다니거나 말거나 근데 이제 영화의 어떤 설정상으로 따지면 제가 그걸 알고 있는 입장이겠죠. 좀 허술해서. 그래도 별로 상관 안 할 것 같고 근데 뭐 가끔 이제 그런 모습이 너무 나한테 꼴 보기 싫다 이러면은 그냥 한마디씩 툭툭 하겠죠. 근데 뭐 저는 근데 영화를 볼 때 영화의 인물을 그런 식으로 되게 너 내 주위 사람이라면 이런 식의 가정을 잘 안 하고 왜냐면 그냥 영화 속 인물이라고만 생각하고 저한테는 그냥 작법 속 인물이어서 완전 현실의 인물로 그렇게 등치를 잘 안 시키는 것 같아요. 맞아. 그럴 수 있어요. 혹시 우정은? 저는 정반대인데 저는 좀 거짓말을 보통 사람보다 좀 극도로 싫어하긴 해요. 진짜 싫어해요. 그래서 저도 진짜 안 하고 남들이 하는 것도 진짜 싫어해서 경험이 하나 생각났는데 뒤늦게서야 제가 고등학교 때 되게 거짓말이라기보다는 약간 치기 어린 허세 같은 것이 있는 친구가 있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다 귀엽지만 그때 되게 자기가 얼마나 되게 사치스러운 생활을 앞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라던가 계획을 그런 이야기를 한다던가. 근데 거짓말은 아니잖아요. 계획이잖아. 거짓말은 아닌데 이를테면 다 계획이 있는 거잖아. 근데 불가능해 보이는 계획이었고 일단은 그러니까 어쨌든 허세구나. 네, 허세가 있었고 그리고 그때 뭐 친구 앞에서 엄청 막 재밌게 반응을 해놓고 뒤에 와서 저한테 그 친구가 험담을 한다던가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서 제가 그 친구랑 손절을 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짓말을 극도로 싫어하는 사람이라 그녀의 거짓말은 전부 이해할 수 없어요. 저는 전부 이해할 수 없고 너무 감당할 수 없는 큰 거짓말들을 해요.
말도 안 되는. 그쵸. 네. 나중에는 뭐 점점 커지죠. 그 부동산에서 집 보러 갔는데 그 비밀번호 기억해놨다가 거기 맞아. 이제 들어가서 무단 진입하고 네, 깜짝 그런 놀랐어요. 법적으로 이제 문제가 되는 일들. 그래서 그 마음들이야 이해를 하지만 그 잘 보이고 뭐 직장 동료한테 이렇게 보이고 싶고 뭐 애인한테 이렇게 보이고 싶고 이런 마음들이야 이해하지만 거짓말을 허용하긴 힘들다. 근데 저 예전에 제가 자주 갔던 커뮤니티, 인터넷 커뮤니티에 비슷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자기의 일상을 그냥 많이 공유하는 그런 커뮤니티였는데 뭐 미국에 사시는 분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좀 이것도 옛날 일이긴 하지만 자기가 뭐 어떤 대학에 나왔다던가 뭐 남편이 무슨 일을 한다던가 그래서 자기가 일상을 어떻게 사는지에 대해서 막 올렸는데 그거를 이제 사람들이 좋아하잖아요. 커뮤니티라는 거는 이제 어쨌든 그 안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계속 반복돼서 서로 친밀감을 쌓아가는 곳인데 사람들이 그 사람을 이제 예를 들면 그 사람 닉네임이 가지연이면 가지연님 오늘은 뭐 잘 지냈어 막 이런 식의 서로 안부를 묻던 사이인데 그게 다 거짓으로 밝혀진 거예요. 서로 아마 관계를 맺다 조금씩 친해진 사람들끼리 뭔가 이상하다 이런 걸 해서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그걸 그냥 지켜만 보고 있던 사람들인데 그래서 결국에는 그 사람이 뭐 이제 매장당하고 거기 카페에서 그냥 탈퇴하고 이거는 어쨌든 인터넷에서만 일어난 일이긴 하지만 그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약간 아영이랑 비슷하네요. 네, 비슷한 사례잖아요. 자기가 보여지고 싶은 모습대로 그냥 거기서 연기를 한 거죠. 거짓말을. 그래서 근데 저는 그걸 보는 거 자체가 일단 사회적 현상으로 좀 재밌었고 왜냐면 저는 거기에 개입은 안 했으니까 재미있었고 그리고 사람들이 뭐 저렇게까지 매장을 하냐라는 거에 대해서 오히려 조금 그냥 그럴 수도 있지 않나?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좀 그런 거를 너무 그러니까 신경을 안 쓰나 봐요. 좀 신경을 안 쓰는 편인 거 뭐라 그러지? 무감각한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정말 남의 말을 신경 안 쓰는 거죠. 근데 사실은 이게 지금의 SNS에서 우리가 하고 있는 행위랑도 되게 비슷하잖아요. 맞아요. 우리가 전혀 거짓 없는 일상의 모든 것을 막 하진 않잖아요. 내가 어떤 걸 올려도 조금은 약간 거짓을 지어 올리고 보이고 싶어 하는 대로 보여지고자 하는 게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그래서 이 영화를 두 분이 현실적인 얘기를 많이 하실 것 같아서 영화적으로 봤을 때 이 인물한테 이해가 가냐라고 하면 저는 너무 공감이 가요. 그거를 서사를 잘 쌓아놨다라고 여겼고 왜냐면 각본에서 되게 좋은 선택 중에 하나가 이 사람의 그 가족을 보여주는 방식이었던 것 같은데 이 사람은 결국에는 그 집이라는 거에 대한 되게 큰 욕망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아파트 맞아. 첫 시작을 보면 알아요. 첫 시작이 아파트에서 자기 집인 것처럼 잡지 막 보고 있다가 하는 거고 마지막도 집에서 끝나고 맞아요. 그러니까 집이라는 공간에 대한 욕망이 굉장히 큰 사람인데 이 사람이 살고 있는 실제 집에는 가족이 언니, 남동생 그리고 형부도 아마 같이 살았던 것 같죠. 형부는 이제 중간에 나가지만 그렇게 있고 근데 다 자기 마음에는 들지 않아요. 그죠? 이 현실은 언니는 알코올 중독자고 그치. 남동생은 취준생. 보호해줘야 되는데 뭐 취준생이고 엄마는 우리를 버렸고 아빠는 뭐 빚쟁이라고 나중에 대사로 나오죠. 그러니까 집에 대한 우리한테 있어야 되는 가장 1차적인 욕구가 충족되지 않은 인물인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 사람이 거짓말하고 그런 위태로운 부분들을 관객들이 별다른 어떤 이유, 근거 없이도 되게 잘 몰입하고 공감하고 안쓰러워할 수 있는 그런 서사를 굉장히 잘 쌓아놨다라고 느꼈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저 언니 그 배우 한 번 더 얘기하고 싶은데 그 언니 배우 알코올 중독자인데 너무 지성미 넘치게 생기지 않았어요? 저는 그분이 외모가 너무 눈이 총명하고 지성미가 되게 그러니까 배우 본체가 그럴 것 같은데 알코올 중독자를 연기하는 게 조금 웃긴 거예요. 가려지지가 않더라고요. 딕션이 너무 좋아요. 그리고 언니. 맞아. 딕션 좋아요. 알코올 중독자 치곤 또 더 좋고. 저 그리고 여기 나온 여자 배우들이 되게 좋았어요. 그 병원에 있었던 배우들 진짜 거기 직원들 같고. 맞아요. 현실 진짜. 그리고 그 전자랜드의 남자 직원은 진짜 거기 직원 나는 캐스팅한 줄 알았어. 배우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너무 하이퍼 리얼리즘이에요. 진짜 저 사람은 진짜 있을 것 같아요. 전자랜드에 일할 것 같은데? 그 명함 받아본 것 같아요. 그쵸? 아무튼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진짜 저도 똑같아요. 아영의 입장 충분히 공감한다. 예, 저도 돌아와 또 이번에도 전 항상 중립이네요. 좋네요. 예, 도라의 입장 공감은 하되 나 용납은 하지 않는다. 저도 딱 그건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거짓말을 좀 예민하게 생각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정말 똑같아요. 그 우정처럼
내 지인이나 누군가가 뭔가 기만하는 행위나 이런 것들을 딱 보는 순간 저건 좀 뭔가 정이 뚝 떨어진다고 해야 되나? 그런 것들이 좀 있어가지고 저는 조금 이해는 하지만 정말 용납할 수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근데 또 제 지인이고 나의 만약에 베프였어라고 생각을 저는 이입을 진짜 잘하니까 해봤을 땐 10년 전에 저라면은 어떻게 해서든 그 친구를 막 끌고 가고 막 하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근데 지금의 나는 손절이다. 피곤하다. 나의 에너지를 그렇게 쏟고 싶지 않다. 그냥 멀리서 관망하겠다. 저의 결론은 그거예요. 우정도 손절? 근데 이게 질문이 어려운 게 일단 애초에 지금의 아영 같은 인물이었으면 친구가 안 됐을 거예요. 나도 근데 그거 맞아. 친구가 안 됐을 텐데 이미 친구라고 하면 충고를 할 것 같아요. 근데 그 충고가 어떤 뭐 직설적인 말이 아니라 진지하게 좀 대화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왜 그러는지, 지금 무슨 마음 상태에 있는지 그런 착한 친구야. 깊은 대화를 해보고 조금 더 10년 전 버전 아니에요? 가지언니? 맞네. 그러면 좀 더 나아질 수 있지 않을까요? 아영이는? 전 여기 이쯤에서 솔직하게 얘기하자면 약간 추금이에요. 아 진짜? 네, 저 아영 약간 추금이에요. 저렇게 좀 살고 싶어요. 추금. 네, 영화 보면서 생각했어요. 나 저렇게 살고 싶어. 좀 저의 추금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말 이 영화로 저는 입장이 이렇게 첨예할 줄 몰랐어요. 그쵸. 대부분 그렇겠죠. 그러면은 전 또 이쯤 돼서 궁금한 게, 여기에 이제 아영의 최측근 남자친구 태호가 나오잖아요. 이런 태호는 아영의 집안 사정이라든지 모든 것들을 다 알고 있었어요. 아영이 거짓말하고 있다는 것도. 그럼에도 계속 아영을 만나잖아요. 또 심지어 결혼을 하려고 하고. 태호는 왜 그랬을까요? 저는 조금 궁금했거든요. 네, 우정 어떤 것 같아요? 제가 요즘 사랑이라는 키워드에 관심이 많은데. 어머나. 러브. 그럴 때다, 그럴 때. 그래서 뭐 태호의 사랑 앞에 무슨 의미가 있었을까, 무슨 이유가 있었을까, 무조건적인 사랑이야 하게 되기도 하고, 그리고 그 언니랑 태호가 만나는 장면에서 그 장면 너무 좋아. 네, 너무 좋은데 그때 아영 씨는 어릴 때도 그렇게 귀여웠어요? 뭐 이런 대사가 있었던 것 같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그냥 다 귀여워 보였던 게 아닐까 싶기도 하고, 오히려 그런 거짓말로 자기를 꽁꽁 숨기고 가리려고 했던 모습 같은 것조차도 좀 귀여워 보였던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기는 했었는데, 근데 저렇게까지 사이즈 크게 거짓말하고 있는지까지는 모르지 않았을까? 막 고급 아파트 가서 막 비밀번호 눌러서 들어가서 막 그런 모습까지는 그건 몰라서 이제 마지막에 그렇게 기절초풍했겠다, 그런 생각은 들었어요. 마지막에는 이제 태호 씨 아기 임신했어요. 뭐 이런 식의 이제 그 부분이 있잖아요. 나오는 대로 그냥 막 그죠? 아까 이제 그 아쉬운 부분 우리가 얘기를 못했는데 사실은 이 영화에서 제일 아쉬운 부분이 뒷부분인 것 같아요. 이제 초반 앞부분하고 중간 부분에는 계속 저는 어떤 느낌이었냐면, 시나리오 진짜 잘 썼네. 되게 잘 썼다. 그래서 저는 좀 가지언니한테 고마웠어요. 왜냐면 사실은 가지언니가 골라주지 않았으면은 절대 안 봤을 거예요. 있는지도 몰랐을 거고, 저는 왓챠를 또 안 보니까 왓꼬리즘에 그걸 또 혜택도 못 받아서, 그리고 왓챠에 떠서도 안 봤을 것 같고. 맞아요. 근데 그래서 사실은 이 영화를 선택했다 그랬을 때 왜 또 이런 혼자서 또 그러잖아요. 알아. 어디서 이상한 영화를 갖고 와가지고 보라는 거야. 혼자 막 이제 투덜투덜 했거든요. 근데 보면서 너무 되게 좋은 영화를 지금 발굴했다 해가지고 가지언니한테 되게 고마운 마음이 일단 들었거든요. 근데 그 뒷부분이 사실은 이제, 근데 그게 서사상으로는, 구조상으로는 충분히 이해는 가요. 폭주를 해야긴 해야 돼. 우리가 이거는 그 다른 영화니까 얘기하지 맙시다. 이제 서브스턴스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폭주해야 되는 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그건 이해 가요. 폭주해야 돼. 그리고 얘가 거기서 폭주한 이유도 자기는 이제 더 이상 거짓말을 안 하려고, 새롭게 살아가려고 다시 태호를 찾아갔잖아요. 근데 태호가 거짓말을 하잖아요, 엄마한테. 그래서 폭주할 근거도, 당위성도 충분히 있어요. 나는 거짓말 안 하고 싶었고 있는 그대로 말하고 싶었는데 결국 있는 그대로 말하면 나는 받아들여지지 않는 존재야라는 걸 다시 한번 느낀 거죠. 그래서 폭주하고 막 임신했다고 엄마랑 막 몸싸움하고, 거기서 김꽃비 배우의 그 열연이 너무 좋은데 저는. 그리고 운전하는 거 보실래요? 그래서 그 차까지 또 뺏어가잖아. 정말 멋있어요. 저의 추금이. 근데 이제 여기서 저는 어쨌든 가지언니가 준비해온 질문 중에 이 질문이 제일 좋았어요. 왜냐하면 태호라는 인물이 굉장히 좀 흥미로운 인물이에요. 그리고 그러니까. 시나리오 상에서도 되게 많이 공을 들인 인물인데
특히 이제 이 태호라는 인물의 그 역할에 주어진 장치가 냉장고죠. 왜냐면 네가 준 돈으로 냉장고 사면 끝이야.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냉장고 정도밖에 안 되는 처지다. 너는. 그래서 반찬통 선물하잖아요. 그것도 이제 그 핸드폰 개통하고 받은 사은품을 이제 남자친구한테 주는데, 그러니까 아마 남자친구가 300만 원을 이렇게 턱 준 것 같고 거기서 이제 냉장고 250만 원 정도를 이제 그 지불한 것 같은데, 그 정도로는 나는 너 만족 못해 해서 아영은 아마 이제 헤어지자고 한 걸 거고, 그러면서 이 냉장고가 반품하지 않았잖아요. 그쵸. 반품하지 않고 중고로 팔려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저는 이 심리가 되게 재밌는 심리라고 생각했거든요. 왜냐면 어쨌든 나는 진짜 살 마음 없었는데 그 전자랜드 그 남자 직원이 배송을 덜컥 시켜버렸는데, 웬만하면 보통의 우리가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반품을 시키잖아요. 거기서도 중고 거래하려는 오자치들이 물어보죠. 왜 반품 안 하고 뭐 이렇게 이 돈으로 못 팔아요? 이렇게 하는데, 그게 소비 심리랑 굉장히 관련되고, 이 영화가 사실은 거짓말에 대한 영화지만 자본주의에 대한 어떤 많은 것에 이제 담고 있는 영화인데, 그 인간의 심리가 소유 효과라는 게 있대요. 그래서 한번 내가 산 물건은 이미 자기 거라고 좀 생각한대요. 그래서 다시 반품하는 걸 잘 안 하게 되는 경향이 일단 있고, 그게 뭐냐면 기업에서 보통 100% 환불 보장 이런 마케팅 하잖아요. 근데 그걸 해도 기업이 절대 망하거나 돈을 무조건 벌게 돼 있다.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생각보다 환불을 잘 안 한다는 거죠. 맞아. 이미 한번 가진 것은 내 물건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두 번째가 자기가 소비자로서 받았던 대우 때문일 건데, 그 아영 같은 경우는. 왜냐면 이 전자랜드 그 남자 직원한테 자기는 이미 이거는 뭐 충분히 살 수 있는, 배송비가 많이 나와도 신경 쓰지 않는 그런 정도의 가치의 사람인데, 이걸 물으면 그 가치까지 잃게 되는 거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그 자본주의의 그 소비 심리랑 굉장히 많이 엮여져 있는 건데, 그 냉장고로 이 태호가 비유되었을 때는 이 태호가 나를 사랑하는 거가, 사실 아영은 진짜 사랑이라기보다는 아까도 말했듯이 나의 허영을 어느 정도 채워줄 수 있는 인물, 외제차를 그렇게 훔쳐 타고 다니면서 그런 인물이 이미 나한테 왔을 때 내 것이라고 어느 정도 생각한 게 있었고, 갖고는 싶지 않지만 아까운 게 이제 있는 거죠. 그리고 나한테 남자친구가 있었을 때 병원 직원이라던가 다른 사람들한테 내가 이 정도 가치의 사람이라는 거를 증명해 보일 수 있는 것. 근데 결국에 팔려고 했더니 80만 원으로 급 하락하는 그런 비트코인 같은 그런 존재. 이로 이제 상징화된 거가 굉장히 일단 재밌고, 그리고 이제 이 태호의 심리를 생각해 보면은 그 사랑이라고 했지만 저는 그렇게 단순화할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진짜 사랑이라면 저렇게 단순하게 그냥 막 결혼하자고 라고 하는 게 조금 의구심이 들거든요. 제가 느꼈을 때는 일단 자기랑 좀 처지가 비슷하다. 태호가 물론 집안 사정이 어떤지 막 구구절절하게 구체적으로 잘 안 나오지만, 지금 현재 묵고 있는 그 숙소를 보면 아영의 집과 크게 다를 바가 없고, 거기서 막 지저분하고 너저분해져 있고, 얘도 크게 돈이 많진 않은 애예요. 그 고작 300만 원 냉장고 살 돈만 주잖아요. 그 300만 원도 훔쳤을 수도 있어. 맞아, 모르는 애야. 그러니까 사실은 자기랑 비슷한 모습인 거죠. 그러니까 자기한테도 있는 허영과 허세를 아영이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동질감을 느낀 게 이제 첫 번째가 있고, 두 번째는 저는 그게 관계에서의 어떤 권력, 우월감도 있었다고 느껴요. 왜냐면 너 이런 애구나, 불쌍하네. 거기서 오는, 근데 이 정도는 내가 얘 정도는 책임질 수 있지라고 하는, 우리가 사실 사랑하는 관계도 이 일종의 어떤 권력 같은 것이 존재하잖아요. 존재하죠. 거기서 자기가 우월감을 느낀 건 저도 좀 있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세 번째가 정말 애처로운 마음. 이 여자 사실은 막 마음이 그렇지 않은데 뭐 모진 소리 한다던가 이런 대사도 있고, 저런 거를 다 숨기고 싶어서 이렇게 허영과 허세를 부리는구나라는 감정이 있었겠죠. 그래서 그런 세 가지 감정이 있는 되게 흥미로운 인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 태호의 집에 같이 가는 장면 같은 경우에는 저는 보다가 아 제발 도망쳐, 약간 이런 생각이 좀 남자 도망쳐? 아니 여자 도망쳐. 왜? 가서 집안일 해줘야 될 것 같은데. 너무 자기 살림을 못하는 사람인 것 같아가지고. 지저분해서. 네, 그래서 그냥 서로의 만남이 서로에게 좀 좋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 만남은 반대하고 싶다. 반댈세 하고 싶었어요. 친구라면 말리겠다. 네, 말리겠다. 근데 뭐 이거는 태호 입장이 더 억울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서로 쌍방이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정말 재밌는 게 저는 이 질문 밑에다가 그냥 한마디 써놨거든요. 태호는 왜 아영을 사랑했을까 했는데 딱 한마디 똑같아서 똑같은 자식이라서 라고 그냥 딱 썼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원래 끼리끼리라는 말이 있고 동족은 동족을 알아보고 알아보면서 또 혐오하고 근데 그게 또 뗄래야 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는 자신의 처지도 어느 정도 태호도 인식하고 있었겠죠. 그러면서 그 안에서 아까 권력관계 얘기했던 것처럼 이 여자 정도는 내가 컨트롤할 수 있겠지라는 그런 생각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차원에서도 저는 우정이 너무 하얀 느낌. 저 이제 깨끗해요. 아영의 대사처럼. 그런 느낌이 들어서 이것도 더 생각보다 재밌는 네. 차이가 나왔네요. 근데 태호가 어쨌든 되게 허영이 있긴 하잖아요. 왜냐면 그 아우디를 그쵸, 끌고 굳이. 나가는 그러니까 자기한테도 되게 있는 감정이고 그리고 저는 사실은 이 영화에서 우리가 아영을 바라볼 때 우리랑 대단히 그렇게 분리할 수 없다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맞아. 여기서 쓰고 있는 그 심리가 아까 말했던 소비 심리라는 게 우리의 되게 보편 감정이고 나 소비 요정이니까 너무 이해하지. 더 잘 아시겠네요. 근데 이게 제가 이런 거 좀 찾아봤는데 피에르 부르디에라는 이제 철학자가 명품 소비 심리를 가지고 구별짓기라고 설명을 구별짓기. 하는데 그게 이제 지금 현재 신분제가 사라진 현대 사회에서 명품이라는 게 계층 상승감을 안겨주는 경제적 신분 증명서가 되기 때문에 그치. 나를 다른 사람들과 차별화시켜주는 시각적인 심벌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맞아, 그래서 맞아. 여기서 사실은 담고 있는 어떤 그 아영의 심리가 우리가 사실 저는 명품 진짜 관심 없고 소비도 되게 많이 하지 않는 타입이지만 이런 사람이더라도 우리가 비싼 레스토랑 아니면 명품 매장, 백화점 같은 곳에 가면 왠지 뭔가 좀 다르게 행동해야 될 것 같고 왠지 좀 돈 많은 나 충분히 구매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있는 사람이야 같이 행동해야 될 것 같고 그런 심리가 자연스럽게 생기고 좀 다르게 행동하게 되잖아요. 맞아. 그게 저는 이제 그 명품 매장 이 돈이 흐르는 이 자본주의에 굉장히 쌓여진 산물 같은 그 공간이 주는 위압감 그리고 그 공간에 쌓여온 자본주의 문화 안에서 우리가 그 안무를 그대로 추고 있다라고 느끼거든요. 그래서 그런 심리를 봤을 때 우리는 아영과 그렇게 다르지 않다. 그리고 그거를 저는 영화는 되게 잘 보여줬다라고 느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또 보기 힘들었던 포인트도 그런 부분도 있었을 것 맞아요. 같아요. 나한테도 있는 부분인데 네. 누가 있으면 더 싫어하잖아요. 약간 그런 거. 그러니까는 그 대리 수치 뭐 공감 수치라고도 하지만 그게 저 사람이 하는 모습 보면서 약간의 거울 치료 그런 느낌도 있는 거죠. 아예 나랑 진짜 다른 사람이면 별로 신경도 안 써요. 그냥 그 사람이 어떤 나쁜 짓을 해도 그냥 그런 사람인가 보네 이렇게 생각하지. 근데 나한테 있는 어떤 특히 저는 이제 예를 들면 오만한 사람을 보면 진짜 힘들어하거든요. 이렇게 되게 오만한 사람들 있잖아요. 왜냐면 저한테 있는 부분이어서 그런 사람 보면 왜 저래? 너무 싫어.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살린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태호 얘기를 하면서 도라가 잠깐 얘기했어요. 아영이 폭주를 하는 그 마지막 그게 상견례 자리에서 벌어진 일이죠. 정확하게는 상견례라기보다는 상견례 인사. 네, 그쵸. 이제 인사드리는. 그쵸. 태호의 어머님을 만나 뵙는 자리였는데 거기서 이제 태호가 더 이상 나는 거짓말을 하지 않겠다는 아영을 대놓고 거짓말로 소개를 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 장면에서 이제 아영이 폭주를 하기 시작하는데 그 아영의 폭주의 원인 아까 전에 도라는 간단하게 좀 얘기를 해줬는데 우정은 어땠어요? 왜 그랬을까요? 일단은 리플리 증후군이라고 신호에 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 리플리 증후군의 어떤 정의를 보면 딱 그 이유가 명확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리플리 증후군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는 봤지만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저는 몰라서 찾아봤더니 어떤 사회적 욕망과 현실이 일치하지 않을 때 어떤 지금의 현실과 다른 상상의 세계를 진실이라고 믿는 게 리플리 증후군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이 아영은 두 개의 세계를 사실 살고 있었는데 태호가 그 삶에 이제 침입을 하고 병원에 찾아오고 하면서 하나의 세계가 무너져 버린 거죠. 자기가 살고 있는 세계가 무너진 건데 이제 아영이 습관처럼 거짓말을 하기도 하지만 또 일이 좀 잘 안 풀리는 날이면 그런 거짓말들을 통해서 또 다른 나의 정체성을 확인하려고 하는 것 같기도 했거든요. 맞아. 그래서 결국은 그 거짓말들을 통해서 자신의 자존감을 채우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근데 이제 그 모든 것들이 무너지고 나서 이제 자기는 바닥이 다 드러났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 시점에 이제 그 만남을 했을 때 어떤
이렇게 바닥에 드러난 나를 사람들은 반드시 미워할 것이다라는 거를 좀 확인받고 싶었던 게 아닌가? 그래서 더 그런 인물까지는 사실 이전에 아닌 것으로 그려졌는데 막 폭발을 하면서 나를 미워해라. 그치 너 이런 나 싫지 밉지 이렇게 확인받고 이렇게까지 싶었던 하는 그런 장면처럼 느껴졌던 것 같아요 저는. 그냥 완전 그냥 다 미천을 다 까발려버리는 미워할 테면 미워해봐 이런 느낌. 네. 그것도 좀 일리가 있을 것 같네요. 항상 계속 아영이 갖고 있었던 두려웠던 그 마음이 그냥 한순간에 탁 까발려지면서 뭔가 팍 폭주하면서 그래 마음껏 미워해. 너의 아우디를 뺏어 탈 거야. 아싸 아우디. 그러니까 그게 똥 차가고 아우디였네. 그게 예를 들어서 그 막판에 이제 나 거짓말 안 하겠다라고 하는데 그게 이 아영이라는 인물이 막 깨달아서 이제 삶을 다시 살겠다 이런 게 아니라 되게 슬픈 어떤 선언 같은 거잖아요. 맞아. 되게 깨달음이라기보다는. 그런 점에서 그냥 다 내던지는 어떤 씬이 아니었을까 이 상황들을 그냥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맞아요. 도라는 아까 말씀해주신 것과 의견이 좀 비슷할까요? 그 마지막 믿었던. 근데 아까 잠깐 얘기했던 것처럼 저는 좀 해석이 약간 다른 거죠. 굳이 그렇게 따지면 왜냐하면 이제 저는 이 그냥 시나리오 밖에를 좀 하나 상상해 보면 이렇게 거짓말을 많이 한 거가 얼마 안 된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아영이 평생 이렇게 살아온 인물 같지 않고 조금씩 하다 보니까 하나 하는데 안 들키네. 조금 더 하고 하나 하니까 안 들키네. 이렇게 한 인물 같이 보여요. 왜냐면 일단 허술하기도 하고 조금씩 스케일이 커지는 그걸 보면. 그러니까 평생 그렇게 살아온 사람이라기보단 그 포인트가 조금 공감이 되는 장면이 생각났어요. 어떤? 아영이 화장실에 누가 두고 간 분실물 네, 루이비통 지갑과 샤넬 파우더 아이섀도우 세트였잖아요. 근데 그것을 돌려주지 않는데 그걸 바르고 그 동료를 만났을 때 동료가 색깔 이쁘다라면서 뭔가 인정을 해줘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더 거짓말을 하니까 인정받네? 약간 이런 것들이 쌓였던 것 같기도 하네요. 그리고 그게 또 안 들키고 그래서 뭔가 그런 걸 하나씩 하다가 조금씩 스케일이 커지다가 이렇게 지금 파멸해 간 것처럼 보이거든요. 왜냐면 이 사람이 평생 거짓말 해온 사람이었으면 훨씬 능숙했을 거라는 그 캐릭터 설정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봤을 때 막상 거짓말해서 난 이렇게 대우받고 싶었는데 그게 안 되고 오히려 사람들이 나를 더 싫어하고 예를 들면 그 직장 동료들도 그렇고 그리고 뭐 남자친구하고도 이렇게 안 좋아지고 이런 면들이 생기니까 하나의 이제 어떤 변화 타이밍이 온 거죠. 시나리오상에서 변화 타이밍이 와서 진짜로 이제는 사실은 자기 가족들은 자기를 다 지켜주지 못하고는데 내 밑바닥까지 봤던 태호라는 인물만은 나를 계속 버리지 않고 계속 데리고 가고 싶어 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좀 믿을 수 있어. 이 사람한테 이제 거짓말 안 할 수 있어. 그 파출소 가서도 막 그런 말 하잖아요. 이제 안 할 수 있다. 저 이제 안 할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마음은 진짜였다고 생각을 일단은 들고 근데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그 어머니 앞에서 자기보다 먼저 거짓말을 하는 그 남자친구 때문에 결국에 나를 이렇게 그냥 온전히 봐주고자 했던 이 인물 그렇다고 생각했던 이 인물마저 자기의 부모한테 소개할 때는 이 사회적인 그 환경 안에서 그 시각 안에서 통용되는 걸로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원래 했던 거짓말 뭐 아버지는 사업하시고 이런 것들을 맞아. 그대로 말하는 게 저는 거기서 결국에는 안 되는 거네. 나는 그냥 거짓말 안 하고는 아무한테도 인정받을 수 없는 거네. 내 가족이 될 이 어머니한테까지 그래서 폭주하기 시작했다고 느꼈고 그래서 뭐 아이를 임신했다는 그런 거짓말까지 하고 했다고 저는 느꼈어요. 맞아요. 저 굉장히 비스무리하게 썼네요. 저도. 그러니까 오롯이 자신을 받아준 유일한 사람이었는 줄 알았는데 그렇게 거짓말로 자신을 소개하는 것에 대한 뭐 분노, 배신감, 내팽겨쳐진 마지막 희망 이런 것 때문에 폭주를 하게 되지 않았나. 저도 그렇게 좀 예측을 해봤는데 이제 마지막 결말에서 사실은 너무나 뇌절적인 결말이잖아요. 근데 저는 그것도 그 다음 차 몰고 가서 거기까지? 차 이제 몰고 가서, 그러니까는. 마트에서 장 보고. 마트에서 막 장을 보고, 어떤 자기가 외워뒀던 고급 아파트에 다시 가죠. 번호를 누르고 들어간 다음에, 그러고 거기서 뭔가 빛처럼 팍 사라지고 끝나잖아요. 그거에 대한 해석이 되게 또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게 왜 그렇게 끝났을까? 그 뭐라고 해석하셨어요, 근데? 결국 어떻게 되었을까? 저는,
아영은 계속 그렇게 살게 될 것이다. 아, 앞으로도? 네, 왜냐면 제가 허언증 어떤 사람이 댓글 단 걸 봤어요. 근데 자기가 리플레이 증후군 허언증 때문에 정신과를 갔는데 상담을 받았는데 거짓말을 하고 나온 자기 자신을 발견했대요. 아, 상담을 하는 와중에도. 그럼. 그래서 이게 리플레이 증후군이라는 게 쉽지 않은 거겠구나 싶어서 그 이후에 병원을 가지 않는 이상, 근데 병원에 갈 형편도 아닐 것 같고 스스로 병원 간다는 걸 용납할 수도 없는 경지에 오르지 않았나 싶어서 그렇게 거짓말과 함께 본체 아영은 소멸해버리지 않았나. 네, 그거를 좀 은유적으로 이렇게 표현했다. 네, 고급 아파트에 녹여져 버린 그냥 거짓 삶을 계속 살게 되지 않을까? 저는 좀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어때요, 여러분들은? 저는 거짓말을 이제 하지 않겠다라고 했을 때 사실 한켠에 희망이 있긴 했거든요. 이제 좀 삶이 달라질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이런 한켠에 희망이 있었는데 근데 그러다가 갑자기 사라져버리니까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좀 난처했는데 처음에는 너무 지금 이제 바닥을 쳐서 죽음을 선택한 걸까? 뭐 이런 생각도 했다가 그 해석도 충분히 그런 생각도 했다가 아니면 이제 존재가 사라져버린 소멸을 의미하는 걸까? 이런저런 생각을 했다가 그냥 N적 상상으로 마무리를 했는데 N적 허용이 가능하다면 그냥 자신이 그렇게 원하던 다른 세계로 간 게 아닐까? 자기가 설계해놓은 그 세계로 떠나서 지금 이 세계에서는 사라져버린 게 아닐까? 그냥 바람대로 그냥 그 정도로 생각을 했어요. 그럴 수 있다. 저도 그게 이제 아파트에 이렇게 있을 때 빛이 갑자기 옆에서 이렇게 쭉 나와가지고 저는 내 조명이 지금 아이패드가 오래돼가지고 이제 막 고장나나 이런 생각했는데 이제 그게 점점 커지면서 이렇게 휘웅 하고 빛이 사라지니까 아영이 사라져 있는 그런 장면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우주선이 갑자기 나타나서 얘를 외계로 데려갔나?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갑자기 SF라고? 맞아.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다가 자살 암시인가? 이제 왜냐면 고층 빌딩이니까 그쵸. 자살을 암시하는 건가?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 그냥 이제 제가 느꼈을 때는 결국에는 거기까지 왔을 때는 일단 파멸의 길밖에 없는 거잖아요. 파멸을 선택했어 이미 시나리오에서. 왜냐면 그 작가 감독이. 왜냐면 파멸 선택하지 않았으면 애초에 그 상견례 자리, 어머니와 식사 자리에서 잘 끝났겠죠. 그치. 근데 파멸을 이미 선택한 이상은 돌릴 순 없는데 그 파멸을 어떻게 시킬 것인가에 대한 문제잖아요. 그랬을 때 저는 일단 감독이 이 캐릭터를 좀 너무 사랑해버렸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다른 세계에 데려가고 싶어 한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았는데 제가 감독 인터뷰를 봤거든요. 근데 외계에 가는 게 맞대는 거예요. 진짜? 네, 근데 모양이 너무 우주선이었어요. 그렇구나. 그래서 감독이 진짜 캐릭터 너무 사랑해서 결국엔 뇌절의 약간 끝을 그냥 선택했구나. 그냥 명확하게 선택하신 거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조금 되게 인간적인 느낌도 살짝 있었어요. 이 감독에 인간미가 대해서. 느껴진다, 감독이. 그리고 너무 웃겼던 게 그 대사 있잖아요. 자기 아기 임신했다는 것도 그때 그 감독이 임신 중이었대요. 그러니까 자기가 왜 그런 대사를 썼는지에 대해서 막 이런 얘기가 조금 있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재밌다. 되게 감독님이 좀 매력적이다 이런 생각을 좀 했던 것 같고. 처음에 제작비 이슈 의심하셨잖아요. 근데 저는 그 마지막 장면에서 제작비 이슈를 의심하진 않았고, 그거는 그 이제 듣고 제가 의심을 맞아요. 했습니다. 제작비 이슈는 그냥 너무 드러나는 데서 조명도 없고 사운드도 그래서 분 마이크가 없었나? 후시 녹음도 못해. 후시 절대 못하지. 상상도 못하지. 믹싱은 당연히 못하고. 그럼 조명도 없네. 조명 없는데 밤거리에서 찍었네. 저것도 참 기계가 대단하다.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저는 그렇게 봤고, 저 그래서 그 아이섀도우 주고 뺨 때리는 장면 진짜 좋아해요. 거기서 그 김꽃비 배우의 표정이 맞아. 너무 약간 카타르시스 느껴지는 그게 있었고, 저 마지막을 하기 전에 이 영화에서 조금 어떤 포인트를 짚어주고 싶은데, 우리가 영화를 볼 때 되게 다양한 면으로 볼 수 있지만 그 화면에 대해서도 많이 신경 쓰고 보시면 좋거든요. 이 영화의 되게 독특한 지점은 화면 비율이었어요. 이 화면 비율이 2.35 대 1이 보통 이제 시네마스코프라고 부르는 그 화면 비율인데, 보통 블록버스터 아니면 광활한 어떤 대자연 같은 걸 찍을 때 굉장히 효과적이에요. 왜냐면 이렇게 옆으로 가로로 기니까 풍경을 많이 담을 수 있고 그런 게 효과적인데, 이 영화에서 그 비율이 쓰인 거거든요. 근데 왜냐면은 이 시네마스코프가 인물을 넣었을 때, 특히 클로즈업을 넣었을 때
가로로 기니까 얼굴이 어느 정도 들어가고 옆에가 비어요. 네, 공백이 어느 정도 생기는데 그렇게 하면 인물의 좀 불안함을 표현하기 좋고 그리고 포커싱이 뒷부분이 아웃포커싱 돼서 나가기 때문에 굉장히 이 기묘한 느낌 같은 걸 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인물 말고 뒷배경을 못 보는 거죠. 그래서 인물한테 굉장히 집중할 수 있는데 그 인물이 좀 불안해 보이기도 하고 안정감이 좀 없어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선택하신 것도 되게 효과적이었다고 느낀 게 또 한편으로는 아까 우리 제작비 얘기했지만 제작비가 없을 때 쓰기 좋은 비율을 또 잘 쓰신 것 같다. 많은 걸 뒤에로 보여주지 않고. 왜냐면 제작비 없을 때 뭐 다 치워놔야 돼요. 근데 맞아. 그런 거 없이 찍기 되게 좋은 현실적인 그 문제도 있었을 거고 또 그런 점에서 좀 센스 있다고 느낀 게 남자친구 집에 갔을 때랑 마지막 그 아파트에서의 장면은 프레임을 화면 안에서 화면을 만들어요. 그 남자친구 집 장면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뭔가 네모난 틀 안에서 되게 작은 화면으로 그 남자친구 집을 보여주거든요. 나중에 그 보실 분들은 그런 걸 신경 쓰고 보시면 좋겠고 그게 이제 그 영화 안에서의 프레임을 잡아가지고 이 장면 프레이밍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술 기법 같은 것도 되게 많이 신경 써서 돈이 없는데도 굉장히 많은 것에 기울이셨다 이런 느낌. 그래서 그걸 알고 보시면 좋겠다. 이런 로고도 이렇게 딱 찝어주시니까 굉장히 또 영화가 다르게 느껴지네요. 예, 저는 사실 그냥 비주얼로만 봐서 되게 휴대폰으로 지금 좀 대충 찍었구나 했는데 그 와중에 엄청 신경 쓰고 좀 노력을 했다는 게 되게 아영 같네요. 애처롭네요. 열심히 굉장히 바지 끄는 게 칭찬이에요? 칭찬인지 욕인지 같다. 듣보영화 인스타그램 아이디입니다. db.movies db.movies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자, 제가 이제 이 영화 전체적으로 통달하는 얘기가 굉장히 이제 이 영화에 대해서 저희가 얘기를 쭉 나눠봤는데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궁금한 게 있어요. 이게 좀 밸런스 게임인데 거짓말. 나는 두 가지 선택이 있다면 평생 거짓말만 말하기 그리고 평생 진실만 말하기 두 개 중에 선택하겠다면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지 궁금합니다. 우정 당연히 진실인가요? 저는 당연히 진실이고요. 아 진짜? 근데 이제 진짜 평생 진실밖에 말할 수 없다? 선의의 거짓말도 못하고? 못하지. 그러면 좀 고통받을 수는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근데 좀 생각난 일화가 있어요. 그 칸트가 도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때 정언명령이라고 하면서 이 세상에서 해야 하면 안 되는 것들을 막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뭐 살인이라던가 뭐 여러 가지 도덕적 규범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거짓말을 하면 안 된다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물은 거예요. 그럼 선의의 거짓말도 안 되냐 하니까 안 된대요. 그럼 안 되는 대신에 허용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미스리딩이라고 해서 오인시키는 거거든요. 거짓말은 하진 않는데 그치. 오인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예시로 들 수 있는 게 토끼가 찾아와서 지금 사냥꾼이 쫓아오고 있는데 자기를 좀 숨겨달라 해서 숨겨줬어요. 그래서 사냥꾼이 이제 와서 토끼가 어디로 갔냐? 라고 했을 때 내가 숨겨줬다라고 얘기를 해줘버리면 얘가 이제 죽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칸트에 따르면 앞에 양갈래 길이 있는데 토끼가 저기로 가진 않았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진실을 말했는데 그럼 저기로 갔다는 말이군 하고 그 사람이 오인을 해서 거기로 갈 수 있잖아요. 그럼 토끼도 살게 하고 나도 거짓말을 안 할 수 있으니까 모든 것이 성공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해서 이런 미스리딩을 할 수 있다면 평생 진실만 말해도 뭐 괜찮을 수도 있지 않을까? 와 그럼 진짜 인생 살기 피곤하긴 하겠다. 애초에 이 밸런스 자체가 피곤해요. 손가락질 한 3번 했어 지금. 원래 밸런스 게임이 그런 거야. 밸런스 게임의 재미란 그런 것이다. 도라는요? 근데 저는 정말 이렇게 굴어서 죄송하지만 두 가지가 사실 똑같은 말 아닌가. 이 사람이 거짓말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알면 그것은 결국에는 반대로 치환하면 그냥 진실이 되는 거니까 그냥 뭐 똑같은 거다. 진실만 말하는 거 거짓과 말은. 그렇지만 굳이 이제 또 밸런스 게임적으로 선택하면 저는 너무 당연하게 거짓말만 하고 살겠어요. 추금이. 그리고 사실은 저는 진실만 말한다는 것에 대해서 그것이 존재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어서 그것이 될 수 없다. 불가능하다. 벨붕이다. 벨붕이야. 그렇기 때문에 거짓말만 하고 살아가는 것이 훨씬 낫고 훨씬 재밌겠다.
가지 언니는요? 굉장히 중간은 심플하네. 이제 없어요. 그치 이거는 중간이 없어. 그래서 나도 굳이 고르면은 나도 진실이기는 해요. 예, 왜냐면 거짓말이 조금 더 피곤할 것 같다는 생각은 들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 거짓말에 대한 생각도 좀 다를 수 있구나라는 게 전 너무나 당연하게 학습돼서 그런가? 거짓말은 나쁜 거라고? 아직까지도? 물론 누구나 나는 거짓말 하고 있다라는 사실은 너무 거짓말 알고 나쁘죠. 있는데 그게 굉장히 학습된 사람이라서 그런지 내가 거짓말만 하고 산다는 거에 있어서 거기에 저는 오히려 피로감이 느껴지더라고요. 피곤하죠. 이야기해준 것처럼 거짓말만 하고 살려면 세계관을 굉장히 잘 설정해야 돼요. 그러니까 똑똑해야 돼요. 네, 똑똑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리고 재밌겠지. 얼마나 재밌겠어. 그 세계관을 설정하는 게. 나는 안 똑똑하고 그냥 진실만을 말하면서 그냥 사람만 착하면 돼, 그지? 미움받을 용기를 가지고 살게. 피곤해.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더 미움받을 용기를 많이 갖고 살아가요. 아, 그런가? 나는 오히려 반대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정말 저희가 생각보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이 거짓말에 대한 입장이 처음에 해서 좀 되게 다양한 시각을 좀 확장하게 된 것 같아서 좀 재밌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방송을 들은 여러분들도 영화 한번 보시고 거짓말 그리고 나는 또 얼마나 진실된 사람이고 뭐 그런 것들 좀 생각해 보시고 주변 사람들하고도 얘기 나눠보시면은 재밌을 것 같다. 예, 밸런스 게임 꼭 해보시고요. 마지막에 이제 주연형처럼 마무리하시네. 그런 것들 한번. 네, 저희 지난 방송에 이어서 서둘러 마감을. 근데 이제 끝으로 거짓말에 관련된 영화 하나씩 추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혹시 있으실까요? 저는 국내 단편 영화가 하나 생각이 나는데 오. 거짓말 영화 뭐 딱히 떠오르는 거 없다가 아는 척 아는 척이라는 오. 국내 17분짜리 단편 영화가 있어요. 짧아. 어디서 볼 수 있나요? 그게 문제인데 아이고, 뭐야. 저는 없어요? 그 인디그라운드 온라인 상영 통해서 봤는데 모르겠어요. 또 보기 열어줄지. 힘들 수 있겠네요. 그러네. 알고 계시면 단편 영화는 언제 나중에. 기회가 찾아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영화가 단편인데도 되게 나름대로 반전이 있어서 스포는 제가 안 하겠지만 어쨌든 신업은 그 다른 전공을 배우던 어떤 대학생이 영화과로 편입을 했어요. 근데 이제 설레는 마음으로 첫 수업에 들어갔더니 교수님이 자꾸 이 영화 본 학생, 이 영화 아는 학생 손들게 시키는 거예요. 어허. 자기만 몰라. 그래서 아는 척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재밌네. 재밌어요. 재밌을 것 영화 잘 같아요. 만들었어요. 그래서 네, 꼭 볼 수 있는 기회가 있길 바라봅니다. 그러네요. 예. 정말 궁금하다. 그래서 제목 알아뒀다가 언제 한번 상영한다라는 뭔가 공지 뜨면 꼭 챙겨보시길. 예. 도라는 있어요? 저는 그냥 빠르게 조 라이트의 어톤먼츠 가 거짓말로 인해서 굉장히 큰일이 벌어지는 이야기인데 그 영화랑 우리나라 영화는 변영주의 화차 네, 이렇게 두 가지 추천드립니다. 화차 좋죠. 저는 이제 거짓말 관련 영화지만 정직한 후보 그거 재밌죠. 네, 정직한 후보 재밌어요. 밸런스로 나갑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평생 진실만을 말해야 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한번 비교해 보시면 두 사람의 삶을 재밌을 것 같다라고 해서 좀 추천해 드렸고요. 다음 주는 이제 또 새로운 영화로 돌아올 거고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안녕. 안녕.